안녕하세요. 바켈리스 영어 강사 전다민입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러다가 캐나다 유학을 다녀오고 거기서 이제 영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가 이걸 몰라서 영어를 못했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 뒤로부터 이제 영어 실력이 엄청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10년째 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저와 같이 영어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의 속을 이제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수업은 무료이지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수업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의 이름은 학생의 90%가 모르는 영어의 비밀, 부제로 영어를 배워도 어려운 이유라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무료 강의를 듣고 계신 대부분 분들은 영어가 어려워서 혹은 자신의 자녀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태일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영어를 너무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러나 이 비밀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고 이 비밀을 아무 데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영어 그리고 한국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함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조금 흥미를 유발하면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해요. 영어, 한국어.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영어가 어렵다는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영어가 왜 어려울까요? 제가 캐나다 유학할 때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캐나다 유학 당시 되게 여러 나라 학생들과 함께 영어를 배웠어요. 그때 저희 반에 브라질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친구야, 너는 얼마나 영어를 공부했어?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6개월밖에 안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한 6개월밖에 안 배웠는데, 한국에서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해 나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고, 영어 성적도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금방 잘하게 됐어? 그랬더니, 나한테 굉장히 쉽던 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영어를 쉽게 할까? 제가 그걸 궁금해하던 중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브라질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포르투갈어를 쓰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에게는 이 영어를 배우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학생에게는 600시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그런 영어를 잘하기 충분한 시간을 갖춘 건데요. 이 영어랑 포르투갈어가 굉장히 비슷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말은 영어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정반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언어예요. 그래서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좀 오랜 시간을 들여도 다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특히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를 배우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순부터 시작해서 언어,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영어를 쓰는 사람이랑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첫 번째, 사고 과정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좀 재미를 위해서 한번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여기 왼쪽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잘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꽃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꽃은 A 집단에 속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B 집단에 속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 대부분 A라고 골라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A를 고르신 분들의 입장을 제가 한번 대변해 볼게요. 대부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꽃잎이 딱 보니까 뭔가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둥글둥글한 꽃잎이 여기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있는 걸 보니까 얘는 A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를 쓰는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신기하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B라고 대답을 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 답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B야?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꽃잎이 어떻게 비에 속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게 비에 속한다고 느끼냐?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이 꽃잎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본대요. 꽃, 그리고 줄기, 잎사귀. 이렇게 나눠서 본대요. 근데 꽃잎을 봤더니 꽃잎은 조금 A랑 가깝죠? A랑 가깝긴 한데, 이 마지막 꽃은 둥글둥글한 꽃잎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뭐에 가까울까 하고 봤더니 줄기가 어떻죠? 줄기가 B는 전부 다 일자로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꽃이 비에 더 가까운 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집단적 사고를 하고 영어는 독립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 한 남학생이 있어요. 자, 이 남학생이 양쪽 사진이 있는데 가운데 학생을 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톰. 자, 왼쪽에 있는 톰과 오른쪽에 있는 톰 중에 누가 더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마도 왼쪽을 고르셨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톰이 좀 더 행복해 보여. 이유는 뭐 다들 비슷하셨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되게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둘이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
자, 왼쪽에 있는 톰과 오른쪽에 있는 톰을 다 보니까 얼굴이 다를 게 없죠. 주변이 어떻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독립적 사고예요. 그 사물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보는 사고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사고 과정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언어에도 엄청 큰 차이가 생겨요. 자, 이거는 저희 집 근처 한 주소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 주소는 아니고요. 저희 집 주소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주소가 있는 근처에 주소가 있는데요.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로 704동 204호. 자, 이거를 저희가 조금 재밌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자, 여기에 인천이라는 이렇게 거대한 동시가 있죠. 그리고 그 인천 안에 남동구라는 구가 있을 거고요. 그 남동구 안에 선수촌로가 있을 거고요. 선수촌로 안에 704동이 있을 거고, 그 704동 안에 204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생각을 잘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말은요, 주위의 것부터 점점 좁혀 들어오는 생각을 하고 지내요. 그렇죠. 자, 바깥에 인천으로 시작해서 그거보다 좁은 남동구, 그거보다 좁은 선수촌로, 그거보다 좁은 704동, 204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 어떨까요? 영어를 쓰는 사람은 이거와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방금 주소를 영어로 번역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704동 204호, 선수촌로 7, 남동구, 인천. 우리랑 말이 순서가 완전 반대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영어는 아까 독립적 사고를 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말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천, 주소에 중요한 건 인천을 얘기하는 것보다 704동 204호를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704동 204호를 얘기하고 그 다음 그 주위에 있는 선수촌로, 그 주위에 있는 남동구, 그 주위에 있는 인천을 점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주소만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를 보니까 단어도 달라요. 자, 책상 위에 있는 볼펜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은 책상일까요? 볼펜일까요? 볼펜이죠. 책상 위에 있는 볼펜, 즉 나는 볼펜을 얘기하고 싶던 건데 그 볼펜이 마침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볼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는 우리와 반대로 독립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먼저 말해요. 그래서 볼펜을 먼저 이야기하고 책상 위에를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a pen on the table이라는 영어 단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사고 과정이 다르니까 이렇게 언어의 순서가 다르고 언어의 순서가 다르니까 이렇게 같은 말인데도 언어 순서가 너무너무너무 복잡해져요. 자, 이게 바로 영어랑 한국어의 큰 차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언어가 달라요. 사고 과정도 다르지만 언어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있냐면요. 바로 조사. 조사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조사라는 말을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어가 어렵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 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조사예요. 우리말은 이 조사가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자, 제가 지금 제목에도 적었듯이 제목에도 언어 가가 있죠. 제목에도 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고 살다 보니까 이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아요. 제가 한번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말은요, 조사 덕분에 어순이 달라져도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 문장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민수가 지우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 왔어요. 자, 제가 AI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금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오른쪽 그림에 왼쪽에 있는 남학생이 민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이 지우예요. 지금 딱 보니까 남자 지우가 볼이 살짝 상기된 채로 지우를 보고 있죠? 여기서 민수가 지우를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그림과 같은 장면일까요? 다른 장면일까요? 민수가 지우를 좋아한다. 민수가 지우를 좋아한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방금 봤던 문장을 제가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지우를 민수가 좋아한다. 지우를 민수가 좋아한다. 지우를 민수가 좋아한다. 그럼 또 같은 그림이죠. 민수가 지우를 좋아하는 그림이 떠올라요. 또 순서를 섞어볼게요. 지우를 좋아한다, 민수가. 지우를 좋아한다, 민수가. 이것도 같은 그림이네요. 민수가 좋아한다, 지우를. 이건 어떤 그림이죠? 이것도 같은 그림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신기한지 몰랐는데 캐나다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이게 신기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어에는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말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왜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말하는데 이해가 쉽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쳐 봤더니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조사에 있었어요. 문장 순서가, 단어 순서가 어땠든지 중요하지 않고요. 가라는 조사가 붙으면 우리는 주어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순서가 어떻든지 를이라는 조사가 붙으면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말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조사가 없다면 민수, 지우, 좋아한다. 자, 민수, 지우,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면 혹시 왼쪽과 같은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건지 모를 거예요. 지우, 민수 좋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지?
지우 좋아한다 민수. 누가 누굴 좋아한다는 거지?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죠.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바로 영어가 이처럼 조사가 없는 언어예요. 조사가 없기 때문에 문장 순서가 달라지면 해석이 어려워요. 그리고 정확히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밑에 있는 문장 한번 볼게요. 민수, 지우, likes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민수, 지우 좋아한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누굴 좋아한다는 건지 감이 오지 않죠. 지우, 민수, likes. 이것도 누가 누굴 좋아한다는 거지?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민수가 지우를 좋아하는 걸까? 지우가 민수를 좋아하는 걸까? 아마 구별이 안 되실 거예요. 자, 바로 이 조사 하나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영어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영어를 해석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문장인데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count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세다. 두 번째, 중요하다. 자, money counts. 그러면 이 단어는, 이 문장은 돈을 세다라는 문장일까요? 돈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일까요? 명확히 모르겠죠. 물론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모를 거예요. 자, 두 번째, pay가 지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익이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buying tickets, 티켓을 사는 것을 지불하다? 티켓을 사려고 지불하다? 티켓을 사는 것은 이익이 된다? 어떤 뜻일까요? 이것도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아마 지금까지 지레짐작 해석, 영어를 해석하고 배웠던 분들은 반드시 여기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레짐작하면요, 나중에 가서 반드시 잘못 해석해요. 이 영어 해석에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은 바로 동사에 의해 결정되고, 바로 그 동사가 조사를 결정해줘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조사요. 자, 그래서 저희 영어랑 한국어에서 중요한 차이, 조사의 차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주어는요, 은, 는, 이, 가를 붙여라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목적어라는 조사 용어는요, 을, 를이라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해야 돼요. 간접 목적어는요, 뭐뭐, 에, 게라는 그런 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A bird got up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은 bird가 주어고요. got up이 동사예요. 자,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던 단어 문장이었냐면요. 새 일어났다. 이렇게 써 있었던 문장이에요. 뭐가 없죠? 조사가 없죠. 우리는 새 일어났다. 이러면 좀 이상하게 느껴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 우리말과 영어는 굉장히 많이 다른 언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끔 뭐를 추가해 줘야 될까요? 주어 자리에 있는 단어니까 은는이가 좀 자연스러운 걸 추가해 줘야 돼요. 새는 일어났다. 자, 밑에 두 번째 있는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want to go travel. 자, I want to go travel. I가 주어고요. want가 동사, to go travel이 목적어예요. 그러면 원래는 나 원한다, 여행 가는 것 이렇게만 써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뭘 붙여야지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느낄까요? 나는 여행 가는 것을 원한다. 그거에 맞는 조사를 붙여줘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의 해석의 원리를 알고 그에 맞게 적절한 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럼 그 해석의 기준은 뭘까?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배웠을 1에서 5형식입니다. 1에서 5형식. 1에서 5형식을 열심히 배웠을 텐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 1에서 5형식이 해석에 중요한 건지를 잘 몰라요. 해석과 영작이 엄청 중요하고 바로 거기서 어떤 조사를 붙여야 되는지가 정해져요. 그러나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연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점점 문장이 길어질수록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머니 카운츠라는 문장이 아까 있었어요. 머니 카운츠. 동사 앞에 있는 건 주어로 해석해야 돼요. 동사 앞에 있는 건 주어로 해석해야 되니까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은, 는, 이, 가라는 조사를 붙여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오른쪽 해석을 보면 누가 은는이가가 붙어 있나요? 돈, 이 여기에 은는이가가 붙어 있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은 돈이 중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돈을 세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이처럼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사의 뜻도 달라질 수 있고요. 해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역시 buying tickets가 주어고요. 은, 는, 이, 가를 붙여줘야 돼서 그게 누가 붙어 있나요? 티켓을 사는 것은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올바른 해석이 오른쪽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어 문장을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주어인지 서술어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주어구나, 이 단어가 목적어구나
정확하게 구분하고 나면 거기에 알맞는 조사를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형식 문장을 봤어요. I will tell him good news. 자, 이런 문장을 봤으면 주어, 서술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요. 그에 맞게 은는이가라는 조사, 뭐뭐에게라는 조사, 뭐뭐 을르리라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해주면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문장이 몇 형식이냐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굳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인지, 서술어인지, 목적어인지, 목적격 보어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연습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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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어 독해를 잘하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문장의 동사를 먼저 찾습니다. 문장의 동사를 먼저 찾으면 이 문장의 서술어가 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모든 형식은 서술어를 기준으로 1형식, 2형식, 3형식 등등이 나눠지기 때문에 동사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들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찾고 나면 그에 맞게 우리말 조사를 넣어가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빠르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그게 곧 우리 나라 사람이 영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는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모두 다 이렇게 모든 문장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서 해석하는 연습을 시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 문장이 그래서 왜 이렇게 긴 걸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방금 배운 거에 따르면요. 우리는 1형식에서 5형식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1형식에서 5형식을 배워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사람들은 알겠지만, 5형식이 가장 길죠. 근데 5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겨우 4단어밖에 안 돼요. 이 4단어밖에 안 되는 가장 긴 형식이 4단어밖에 안 되는데 근데 영어 문장을 보면 4단어 만에 끝나는 문장이 없죠. 그럼 왜 그렇게 이 5형식이 가장 긴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긴 걸까? 문장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 영어는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걸까?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서 약간 5형식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대부분 1에서 5형식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요, 수식어 때문입니다. 수식어가 뭐냐면 우리말로 치면 완전 이런 애들이 수식어예요. 자, 우리 완전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완전은 말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다 말이 돼요. 제가 한번 이 문장에 붙여보겠습니다. 파킬리스 영어는 영어를 잘 가르친다. 여기다 완전을 한번 붙여볼게요. 순서에 상관없이. 완전 파킬리스 영어는 영어를 잘 가르쳐. 말 되시죠? 조금 어색해도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말이 되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파킬리스 영어는 완전 영어를 잘 가르쳐. 말 되시죠? 파킬리스 영어는 영어를 완전 잘 가르쳐. 이것도 말 되시죠? 파킬리스 영어는 영어를 잘 가르쳐 완전. 이것도 말 되시죠? 자, 이렇게 수식어라는 친구는요, 문장 어디에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식어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숫자도 제한이 없어요. 자, 완전 대박 정말 엄청 이라는 말을 제가 이 문장에 막 마구잡이로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완전 대박 파킬리스 영어는 대박 정말 영어를 정말 엄청 엄청 잘 가르쳐. 완전 대박.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어색한가요? 조금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수식어예요, 수식어. 수식어는 한 문장 안에 몇 개가 와도 안 이상하고 어디에 와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말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에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at night. 바로 이런 친구들이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전명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영어가 수식어예요.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boy is singing. 자, 그러면 at night을 앞에다 한번 놓고 읽어볼게요. At night, the boy is singing. The boy at night is singing. The boy is singing at night. 어떻게 읽어도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수식어가 아니죠. 수식어는 개수 상관없이, 위치 상관없이 대부분 올 수 있다. 자, 그러면 방금 The boy is singing 이게 1형식 문장이거든요. 이 1형식 문장에 수식어를 4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나 긴 문장이 될까요? At night with his friend, the boy is singing loudly for 10 minutes. 1형식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한 줄짜리 긴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수식어 때문에 영어가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수식어의 존재를 알았으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수식어를 구분하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와
동사를 찾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수식어를 구분하고요. 문장의 핵심 요소를 구분하는 능력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저는 늘 여기에 중점을 둬서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 수식어뿐만이 아니라 또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구와 절 때문이에요. 자, 구와 절이라는 말은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1형식, 2형식 이런 걸 들어봤지만 정확히 잘 못 쓰는 것처럼 구와 절도 잘 못 쓰고 있을 거예요. 구랑 절은 영어 단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단어가 합쳐진 덩어리다. 즉, 영어 단어 두 개가 있어서 얘가 구가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랑 절은 차이가 뭘까? 조금 뭐 딥하게 들어가면 구에는 주어 동사가 없는 거고 뭐 절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 거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그냥 저는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는 대체로 짧고요. 절은 대체로 깁니다. 그래서 보통 구가 좀 짧은 편이고 절은 좀 긴 편이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지금까지 아마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해석보단 영문법 수업이 듣고 싶었는데 영문법이랑 전혀 관련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이 둘이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께서는 많이 들어봤을 만한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용어들을 제가 조금씩 사용할 건데요. 명사는 아마 대부분 알 거야. 아, 명사 뭐 사물의 이름, 사람의 이름 이런 거지. 형용사 뭐 명사 꾸며주는 거지. 부사 뭐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건데 아마 그거에서 더 이상 확장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구랑 절을 이야기한 이유는요. 명사가 명사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명사는요. 그냥 명사도 명사지만 명사 구도 명사고요. 명사 절도 명사입니다. 구절 뭐였죠? 구절, 아까 말씀드렸죠? 구는 단어의 덩어리, 즉, 명사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세 단어, 짜리가 명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사 절은 그럼 뭐였을까요? 그거보다 좀 더 긴 거, 네 단어짜리 단어가 명사일 수도 있고, 다섯 짜리 단어가 명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문법과 무슨 상관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요, 우리가 배웠던 모든 문법 용어는 이 중 어딘가에 들어가요. 자, 예를 들면, 투부정사, 다 배우셨을 거예요.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바로 명사 구에 들어갑니다. 명사 구에 투부정사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관계대명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절에 들어가요. 또 동명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명사 명사 구에 들어가요. 즉 우리가 배운 모든 문법 용어는요. 이 중 어딘가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나가 들어간 그 문법 용어를 이 중 하나로 생각하고 지금 방금 배운 해석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자, 우선 명사부터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명사가 바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거든요.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주어 자리에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 구도 명사고요. 명사 절도 명사예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그냥 명사가 오면 짧겠지만 명사 절이 오면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형용사가 있고 형용사 구가 있고 형용사 절이 있습니다. 부사도 부사가 있고 부사구가 있고 부사절이 있습니다. 즉 부사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적당히 긴 것도 있고 형용사가 짧은 것도 있고 적당히 긴 것도 있고 엄청 긴 것도 있고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하나 좀 예문을 가져왔는데요. I like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나온 삼형식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의 목적어에는 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명사에는 그냥 명사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명사도 있고요. 명사구도 있고 명사절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한번 제가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I like 나는 좋아한다. 자, 원래는 나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이제 조사 는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좋아한다고 뭐뭐를 자리에 이제 명사가 와야 돼요. 그 명사에 힘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I like him. 나는 좋아한다 그를. 그쵸? 근데 만약 게임이 왔어요. I like game. 나는 좋아한다 게임을.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근데 여기서 명사 구 목적어를 한번 볼까요? To play game.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I like to play game이 되는 거죠. 그럼 해석은 나는 좋아한다 게임 하는 것을. 좀 길어졌죠? 삼형식인데 자그마치 단어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밑에가 더 충격적이에요. That he plays game with me. 나는 좋아한다 그가 게임하는 것을. 나와 함께. 자그마치 몇 단어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자, 이렇게 같은 목적어지만 그 목적어가 한 단어일 수도 있고, 구면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절이면 좀 더 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점점 주어도 길어지고, 목적어도 길어지고,
수식어도 붙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점점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도 역시 명사가 오기 때문에 주어에도 그냥 명사가 오지만 의문사 절, 명사 절이 올 수도 있고요. 뒤에도 명사 절이 올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문장 전체의 주어와 문장 전체의 동사를 구분해서 지금 이 주어에는 절이 와서 주어가 굉장히 길구나. 여기 목적어에는 구가 와서 엄청 좀 길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지금 방금 우리가 배운 형식에 맞춰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알맞은 조사를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수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수업이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어 배우다 보면 아마 많은 용어, 많은 이론, 또 많은 문법 때문에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어렵다, 뭔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10년간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영어를 못하던 시절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어는 오히려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의 그림, 그 하나의 그림을 그리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1에서 5 형식을 기반으로 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런 각 문장의 요소를 알고 있고 거기에 어떤 사가 올 수 있는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결국 내가 하나의 그림으로 영문법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정리가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영문법은 오히려 나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내 영어 해석에 도움을 주는 아주 유용한 무기로 삼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